정부가 백신 공급과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백지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관계 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 가상자산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찰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며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 재정 보강 조치, 즉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과 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등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은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백지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당초 발표한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3천여 가구를 공급하게 되고 그 외 대체지 1,300가구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 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과천청사 일대에 4천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천 시민들은 과천의 허파에 주택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매수 심리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4.6포인트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한 해 등락을 거듭하다 11월 마지막 주 100.2포인트로 기준선 100을 넘긴 뒤 5일, 3월 마지막 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률은 0.11%로 작년 7월 첫째 주 이후 47주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정이 토지 거래에 부과하는 최고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토지 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존 40%에서 60%로 각각 강화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에 젠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본격 가상자산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야한나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주축으로 가상자산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금융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들과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후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등록과 관련한 부분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날금융위는 20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등록 안내 간담회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사업 관련 주의사항과 관리감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과세 방식과 사업자 시세 조종 금지 관련 주의사항,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추진, 임직원 범죄 경력 평가 및 자사거래소 매매거래 금지 가이드라인 등도 논의에 올랐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는 특근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조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사, 유통사, 보관 및 저장업체 등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까지 회동을 가질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며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던 코스피가 오늘 하루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채권 매각 발표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김수빈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뉴욕 증시 약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연준은 회사채와 ETF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5천 명으로 코로나 창궐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했고 5월 민간 고용도 97만 7천 명이 증가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 부담과 뉴욕 증시 혼조세에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한 주간 코스피는 국내외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힘입어 연속 상승장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61% 오른 3,240.08에 코스닥은 전주 대비 1.04% 오른 987.58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매도량을 줄이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050억 원을 매수하며 강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섰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주 대비 2.62% 오른 82,200원에 장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역시 전주 대비 2.80% 상승한 12만 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 등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은 이번 주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차주에는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립적인 흐름이 전개될 전망이라며 만일 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증시 조정 강도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 본입찰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며 인수 후보자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된 곳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 쇼핑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IT 기업 카카오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본사는 매각가로 약 5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큰 높은 가격인 만큼 롯데와 카카오의 동맹설, MBK 파트너스와 SKT 컨소시엄 구성설, 네이버와 신세계의 연합전선 구성 등 다양한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네이버와 쿠팡에 이은 국내 이커머스 3위 업체로 이번 인수전 결과에 따라 온라인 쇼핑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호텔업계가 초여름부터 야외 수영장을 열고 손님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늘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여름인데 호텔들이 일찍이 야외 수영장과 루프탑을 열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이른 더위로 올해는 초여름부터 일찍이 휴가를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 안전한 호캉스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5.8%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국내로 여행을 하겠다고 응답했고 이어 34.2%가 호캉스를 꼽았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짧게 여러 번 여름 휴가를 나눠 가지고 떠나는 그런 호캉스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는 재작년에 굉장히 호캉스가 열풍이었을 때 정도의 그런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 앞에 위치한 호텔들은 앞다퉈 야외 수영장을 열고 풀캉스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은 해운대를 바라보며 야외 수영과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고, 인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는 서해안의 전경 아래 즐기는 야외 물놀이와 소카 이용권으로 오션뷰 드라이브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도심 속 호텔들은 야외 수영장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은 야외 수영장에서 요가를 하는 이색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내놨고, 수영장에 야외 영화관을 설치해 저녁에는 수영과 영화 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롯데호텔의 L7 홍대는 루프탑 수영장을 개장하고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홍대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도심 네온 사인과 한강 전경 아래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은 야외 수영장을 열고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외부에서 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수영장이 수족관처럼 통유리로 설계돼 SNS상에서 화제가 된 곳입니다. 야외 수영장의 인기에 투숙을 하지 않고 물놀이만 할 수 있는 상품도 나왔습니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수영장과 레스토랑 이용권을 묶은 패키지를 출시해 물놀이 전후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올해도 국가유공자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올해로 28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2천여 곳이 넘는 국가유공자의 집을 보수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전국 94개 주택건설업체가 109곳을 무료로 수리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남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정순 할머니의 집. 이 할머니는 1997년도부터 20년이 넘게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돌아가신 이 할머니의 남편은 6.25 전쟁에 잠전해 무공수운을 받은 국가유공자입니다. 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한 집에 살다 보니 집안 곳곳에 보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집수들을 할 수가 없지. 형편이 없으니까 집수를 못 하잖아. 비가 오면 그냥 다 그냥 이방저방 새는 게 제일로 걱정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라. 비 오면 비만 오고 눈만 오면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냥 편하지가 못하지.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가족을 위해 원일 종합건설이 약 4,500만 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에 나섰습니다. 지금 도장 보수공사 그리고 도배 교체공사 장판까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지금 조리를 하는데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싱크대 공사도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협회는 이처럼 낡은 집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주택업체들의 힘을 더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2014동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주었으며 올해는 109동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국 주택업체들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자, 저금리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는 요즘이다. 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고 또 공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미래에 대한 투자, 재테크에 대한 트렌드, 투자자들의 니즈, 즉 요구사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 인터뷰 오늘 첫 시간인데요. 류경식 미래에셋 자산운용 WM 연금 마케팅 부분 전무와 함께 불확실한 미래, 효율적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WM, 웰스 매니지먼트와 연금 마케팅을 맡고 있는 유경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출발을 할게요. 사람들이 많았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래요. 이제 현장에서 계시잖아요. 이제 부문장으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연금이나 노후 뭐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는 걸 누구보다 빠르게 체감하실 것 같은데 예, 예. 실제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실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를 겪었는데 역병이죠. 그 이후에 이제 투자 시장이나 자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좀 많이 높아졌고요. 예.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연금 자산도 사실 그동안은 대단히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 예. 이제 내 연금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게 실제로 연금 펀드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를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또 이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군을 그렇습니다. 뭐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다 그렇게 그렇죠.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예, 예.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아무거나 예, 예. 약간 하나 이게 1+1 개념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 예. 이런 추세도 좀 바뀌나 봐요. 예, 연금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개인연금 보험이 중심이 돼서 많이 이제 그 형성이 되고 왔었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화되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거의 하나로 연결이 돼서 오히려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급성장하는 그런 국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연금이 그 세제 혜택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다가 예. 그게 이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조금 더 관심도가 좀 떨어졌고 오히려 이제 IRP와 퇴직연금으로 연결시켜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금도 사실은 그쪽이 더 훨씬 더 급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미래셋 자산운용 스타코가 뭐 10조 원 넘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도 저희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추세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보니까 TDF라는 게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TDF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연금 시장을 보면 그 매년 거의 한 15%씩은 연평균 성장을 좀 하고 있는 게 이 연금 시장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네요. 예. 근데 그게 대부분이 개인연금 쪽보다는 개인연금은 한 자릿수로 좀 떨어졌고요. 퇴직연금 시장이 한 이제 2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연금 펀드 전체로 보면 한 15%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250조가 넘어섰으니까요. 그만큼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우리 인구 구조가 상당히 이제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연금 자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들도 투자자들이 좀 높아져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저희 이제 그런 상품을 공급하는 저희 운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은 성과 관리,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상품을 제공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이제 TDF라고 하는 상품인데 이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이제 약자로 줄여서 TDF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실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그 미국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편화되고 자리를 매겼던 한국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좀 제공해보자 하는 이제 생각으로 여러 운용사들이 각자 이제 회사에서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요즘 그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지털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UI,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사용자 경험에서 UX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투자 상품에서도 조금 더 이 투자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편리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투자의 경험을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왔던 게 TDF 상품입니다. TDF는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펀드 안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든지 유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펀드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설계가 된 상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펀드 상품 하나를 가입하면 그 안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약간 악몽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2008-9년도에 펀드 가입했는데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더니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생애 주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운용사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공모펀드 시장이 대단히 좀 위기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나오고 예, 맞아요. 있는데 사실 공모펀드 시장이 사실 위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 펀드 시장이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 그다음에 뭐 해외 이제 뭐 차이나 펀드라든지 맞아요. 베트남이나 뭐예요.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펀드들로 해서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엣지 있는 상품들로 접근을 했었다가 이제 위기가 한 번씩 겪으면서 큰 이제 손실을 이제 겪고 이것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좀 이제 펀드 투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많이 깨져 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결국은 그런 공격적인 상품이 아니고 정말 자산 배분이 되어서 장기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관리가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TDF라고 하는 어떤 생애 주기형에 맞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끝까지 져주는 자산 관리인 같은 느낌을 조금 그렇습니다.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지금 뭐 번외의 얘기지만 압도적인 수탁고 1등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수탁고 규모가 저희 이제 무슨 타 의미예요, 그게? 운용사 이 경쟁 어차피 회사가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탁고가 좀 저희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고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투자자분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성원이고 이제 후원 어떤 감사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바탕에는 결국은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 운용 성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 또 꼭 수익률만뿐만 아니고 그거를 공격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위험 관리를 하면서 소위 저희가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조금 더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과를 보여주는 그걸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시고 그러면서 자금도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다 합쳐서 10조를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투자자분들의 성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계속 꾸준하게 자산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류 전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면서 고객들께 어느 정도의 만족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오늘 이제 노후 관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첫 번째 시간으로 모셨잖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장 제가 먼저 강조드리는 거는 아마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항상 이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요. 안 돼요. 실제 이 투자를 해보시면 시장이 막 급등을 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좀 현혹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관리를 뭐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운용사가 그런 어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에게도 항상 그걸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특히 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인데 그런 연금이야말로 조금 더 그렇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변동성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해서 정말 이게 나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투자자분도 그런 관점에서 상품을 좀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인터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효율적인 노후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류경식 WM 연금 마케팅 부문 전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앤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